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통업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뉴커를 잃은 면세점은 울상을 지은 반면 내수시장은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사드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중국을 피해 동남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거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세일러 교수의 베스트셀러 넛지의 내용과 그의 핵심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최대 4시간 반을 달리지만 기점에서 종점까지 타는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비효율적 노선을 축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자사 웹사이트만을 통해 판매하던 미국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아마존 등 타사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10월의 첫 번째 주간경제 리포트입니다. 먼저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간의 주요 경제 이슈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위클리 핫세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상혁 인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간경제 리포트 1부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보복으로 중국에서 쓴맛을 본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이제는 중국을 피해 동남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이 국가들에 몰려드는 건가요? 네, 동남아 국가들이 인구가 많고 시장 잠재력이 높아 많은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2017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가 2억 5,6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유통시장 규모가 3,240억 달러로 동남아 주요국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해외 투자를 허용하면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인구가 2,900만 명으로 세계 15위에 달합니다. 유통시장 규모는 870억 달러로 기록되는데요. 베트남은 약 1억 명의 인구 중 소비 성향이 높은 2030 젊은 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빈그룹, 일본 패밀리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편의점 시장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구가 3,100만 명으로 유통시장은 930억 달러의 규모로 보여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유통시장의 빠른 팽창으로 진출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월한 문화적 접근성 등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시장은 인구가 많은 데다 시장 잠재력이 높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좋아서 수출길이 열려 있다. 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롯데는 9일 인도네시아 재계 2위 그룹인 살림그룹과 절반씩 출자해 인도 롯데를 설립했습니다. 인도 롯데의 대표는 롯데그룹에서, 부대표는 살림그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롯데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현지홈쇼핑 1위 업체인 레젤, 1000개에 달하는 브랜드 매장이 함께 입점한 몰입몰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타깃 지역인 자카르타에서는 주문 이후 3시간 안에 배달하는 한국형 배송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을 철수한 이마트도 또한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베트남 1호점인 호찌민 고밥점은 300명가량의 인력 중 95% 이상을 현지 인력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매출 419억 원을 기록하면서 목표 대비 120%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1919년 호치민에 2호점을 열고 2020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는 편의점과 홈쇼핑 업계도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베트남 송킹그룹과 합자법인 회사를 설립해 호찌민의 GS25 1호점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도네시아의 GS 슈퍼마켓 1호점을 열었습니다. CJ의 경우 CJ 오쇼핑은 베트남 홈쇼핑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베트남 1위 종합물류기업 제마뎁의 물류 해운 부분을 인수해 인도 차이나반도 국경 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사업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가능성 큰 동남아 국가에 대한 유통업계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대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한편 동남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나요? 네, 10일 에이티키너리 리포트에 따르면 아세안 이커머스 시장이 5년 내 미국 시장을 추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매년 17%씩 늘어 2020년에는 250억 달러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살림그룹과 합작법인 인도롯데를 설립해 10일부터는 현지 온라인 쇼핑몰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또한 롯데는 지난해 10월 베트남에서 오픈마켓 롯데다 VN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는 지난 2월 태국의 오픈마켓을 열면서 네 번째 해외 진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남아 시장을 여러 기업들이 중국의 대체국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좀 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연휴가 끝나고 유통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의외로 내수가 호조를 기록한 반면 사드로 인해서 면세점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해외여행객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면세업계는 매출 부진을 겪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공항 이용객은 17만 7,586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의 지난 1일에서 7일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고 중국인 매출은 25% 감소했습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동안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면세점 업계가 이렇게 울상을 지은 것과는 반대로 내수 상황은 의외로 좋았다면서요. 네, 백화점이 추석 연휴를 맞아 매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예약 판매를 제외한 롯데마트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예약 판매와 본 판매를 합친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연휴 기간에만 매출이 지난해 대비 7%가량 증가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늘어났습니다. 대형마트는 추석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추석 선물 세트 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2%가량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내수 시장은 생각보다 좋았다는 말인데요. 반면에 전통시장은 여전히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전통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작년보다 무려 3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시장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은 데다 긴 연휴로 인해 국내외 여행을 떠나면서 오히려 대목을 망쳤다는 것이 상인들의 분석인데요.
제수형 생선 품목을 제외하고는 과일 등 명절 성수품도 황금 연휴 해외여행 급증과 대형마트에 밀려 매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상점 주인은 10일간의 장기 연휴로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장사가 안 됐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를 할 때 매출이 3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유통업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4월과 7월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을 했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상당한 돌풍을 예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좀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공식 지정망이 없는 대신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 등 은행에 가지 않아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4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등장했는데요. 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데다가 무려 24년 만에 등장한 제1금융권 은행의 탄생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뒤이어 지난 7월 카카오그룹에서도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선보이며 출시 1개월 만에 계좌 개설 300만 개를 기록하는 등 두꺼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K뱅크는 10월 신용대출을 다시 시작하고 연내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은행 창구 거래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매기 역할을 좀 일정 부분 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네, 매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미를 본 해외 송금, 소액 신용대출 등의 시중은행도 미투 전략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매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마이너스 통장대출 금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7월 이후 4대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통장대출 평균금리를 낮췄습니다. KB국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 평균금리는 7월 연 4.64%였는데 8월엔 연 3.89%로 0.7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신한은행도 연 3.53%에서 연 3.46%로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도 각각 연 3.74%, 연 3.72%에서 연 3.71%로 평균금리를 낮췄습니다. 해외 송금도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낮추자 시중은행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 $5,000 이하 금액을 송금할 때 5,000원, $5,000 초과 시 1만 원을 받습니다. 국민은행은 동남아 15개 국가에 돈을 보낼 때 송금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낮춘 KB 원아시아 해외 송금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우리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응대율입니다. 시중은행은 직접 창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화나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고객 응대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중은행이 통상 50% 이상의 고객 응대율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낮은 고객 응대율은 곧 민원 접수가 높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의 은행별 민원 건수 공시에 따르면 K뱅크는 출범 이후 2분기에 접수된 고객 민원이 중반복을 제외하고 15건입니다. 이를 고객 10만 명당 민원 건수로 환산한다면 3.96건으로 4대 시중은행보다 약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불안전 판매의 가능성입니다. 불안전 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은행 직원이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시중은행에서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막는 데에서 한계가 좀 드러났는데요. 따라서 다음 대책에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번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또 나오죠. 네,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됩니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신 심사를 한층 정교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6월과 8월에 걸쳐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40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와 자영업자 등의 상환 능력 평가를 정교히 하고 은행의 여신 심사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10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DTI와 DSR이 담긴다고 들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연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상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DTI가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 DTI는 부채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신 DTI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역시 원리금을 상환액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기존에 있던 차주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요.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이나 세종 등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한 건으로 제한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LTV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DTI보다 한층 더 강화된 여심심사 지표인 DSR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발표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당국이 DSR은 DTI처럼 일률적인 비율 규제를 두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이번 방안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전세금 대출 등 각각의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할지 등 큰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네, 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이번 달에 담길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이 좀 강화된다고요? 네, 이번 대책에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감독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총 52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 효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중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32조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주의 업종이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은 기업 대출로 잡혀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대출 길이 좁아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노벨상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는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넛지와 승자의 저주 등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세일러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세일러 교수는 1945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코넬대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지낸 바 있습니다. 행동학 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학파인데요. 심리학과 경제학의 접경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2여 년간 이론 체계를 갖췄습니다. 행동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성향을 활용해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게 행동경제학의 목표입니다.
네, 인간은 100% 합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한다는 게 이 학자의 교수의 이론의 골자인데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렸더니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사례처럼 세일러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대중을 위해 쉽게 풀어내는 데 노력했습니다. 세일러 교수의 주요 저서인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슬쩍 찌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책에서는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넣는 아이디어로 밖으로 튀는 소변량을 80%나 줄인 게 좋은 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인간은 불완전하고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실수와 오류를 저지르기 때문에 선택 설계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세일러 교수의 이론이 이미 여러 나라의 정책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이 되나요? 네, 세일러 교수가 노벨상 수상 후 인터뷰에서 가장 성공적인 넛지 사례를 물어본 결과 연금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자동연금 가입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뒤 원치 않는 사람은 탈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이 국가연금 제도에 도입했는데 가입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정부의 넛지팀으로 불리는 행동경제학 인사이트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학자인데 또 특이하게 연기 경력이 있다면서요. 네. 영화 빅쇼트를 아시나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할리우드 영화로 카메오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카지노의 블랙잭 테이블에서 배우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합성 부채 담보보증권을 설명했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유머 감각도 뛰어난 인물인 것 같은데요. 노벨상 수상 직후 전화 연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위원회가 내 업적을 소개할 때 연기 경력을 언급하지 않아 서운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일러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 투자에 접목해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자산운용사를 세워 투자자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투자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는 512%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77% 상승했는데 즉 시장 수익률의 2배 가까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네, 이어서 6번째 소식입니다. 창고형 가구 판매장 운영업체인 미국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타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어디가 될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케아는 자체 웹사이트에서는 제품 상당수를 판매하고 있지만 온라인 소매시장 진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내부에서 고객의 구매 충동을 유발하는 미로형 매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이케아가 타사 인터넷몰에서 제품을 판매키로 한 결정은 시어스와 토이저러스 등 대형 오프라인 소매점이 고객의 온라인 소매시장 이동으로 경영난에 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최대 식료품 체인인 월마트가 온라인 제트닷컴 개편을 통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전면전에 나선 것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형 교회 매장 운영으로 유명한 이케아는 소형 도심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문 픽업 지점과 독립적 부엌 전시실 등 새로운 방식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케아도 자사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제3자 유통 플랫폼에서도 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이렇게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생존 방식을 찾아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무려 100km에 이른다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초장거리 노선과 혼잡한 노선에 좀 손을 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를 타면서 너무 빙 둘러가거나 노선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때문에 시민도 불편하고 버스 기사도 불편했습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승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거리 노선 3개는 분할 단축됩니다.
대상은 703, 706, 760번 버스입니다. 이 가운데 706번은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운행거리가 가장 긴 노선입니다. 파주 교화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00km를 4시간 35분에 거쳐 달립니다. 버스기사는 5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운전해야 하는 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초장거리 노선에서는 기사가 배차 간격을 맞추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706번 버스의 종점을 기존 서울역에서 불광역으로 바꿔 운행거리를 대폭 줄이고 노선 번호도 773번으로 바꿨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86km로 오가던 703번도 불광역까지만 운행하고 노선 번호도 774번으로 변경합니다. 파주 금천에서 영등포역까지 78km 달리는 760번은 진간차고지에서 영등포역으로 오가는 761번과 파주 금천에서 구파발역을 맞는 775번으로 노선이 나뉩니다. 네, 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때문에 버스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에 관한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의 실시간이 부족하면 졸음운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선 단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다른 혼잡한 노선들도 조금 수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은평 서대문구를 지나는 5개 노선이 대상인데요. 이 버스들은 은행 구간을 조정해 차내 혼잡을 줄이고 회차 지점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낮출 계획입니다. 노선 조정으로 확보한 남는 차량은 혼잡 노선에 투입해 배차 간격을 1분에서 5분 줄일 계획입니다. 704, 7019, 7714, 7723, 7733번 등이니까요. 이 버스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난다면 일부 구간에서 환승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변경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 같은 노선 변경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선 조정으로 인해 일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만큼 약간의 이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전달에 힘써준 안상혁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2부로 돌아와 저희는 증권시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서 증권시장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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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금주는 추석 연휴 이후 4거래일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파죽 지세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속됐던 글로벌 증시의 호조세가 한 번에 반영된 모습이죠. 3거래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 기록하다가 마지막 거래일만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473.6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코스피와 비슷하게 키 맞추기 장세에 돌입했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화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른 뒤 마지막인 금요일 0.5%대 하락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663.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수 정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화요일에 가장 많은 매수 우위를 기록한 외국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177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 기관은 5,619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도 외국인은 매수세를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4,449억 원 담았고 기관은 5,333억 원 정도 물량 덜었습니다. 목요일에도 역시 외국인이 2,440억 원 담았고 기관은 2,212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358억 원 정도 물량 덜었고 기관은 1,11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의 무게를 조금 더 실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의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컸었고 금요일에는 358억 원가량 소폭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기관은 외국인과 상반된 수급 동향을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다가 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사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화요일 7억 원가량 소폭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209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더욱 키워주면서 917억 원가량 담았고 기관은 화요일과 비슷하게 210억 원가량 물량 덜었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팔자세로 전환했습니다. 331억 원 덜었고 기관은 534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현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사자세로 전환하면서 223억 원 담았고 기관은 1,852억 원가량 물량 많이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목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전거래일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점점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금요일에는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을 출하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급 마감 동향 양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대체로 외국인이 매수하던 날 지수의 상승 역시 폭이 컸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과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어땠는지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네, 10월 10일인 화요일 키움증권입니다. 연휴 기간 중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월 11일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10월 아이디어 실적을 확인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10월 13일입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양호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규제 이슈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기대는 크지만 규제 이슈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수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지수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13일 기업별로 실적을 프리뷰해보고 이 업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는데요.
정부의 8.2 대책 그리고 9.5 추가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고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도 10월 중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들 정책에도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종 악화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각 건설사들의 실적은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이익 개선이 나타나면서 좀 괜찮다는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해외 손실 프로젝트 또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3분기 누적 해외 수주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약 213억 달러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신증권의 목표치 보시겠습니다. 건설 6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할 전망으로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올해 해외 수주 금액은 지난해보다 15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으로 예상될 뿐 시장의 관심사는 부동산 규제 영향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달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시장의 특징 업종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선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9월의 자동차 판매 실적과 관련된 수치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월에 비해서도 10% 이상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전년 동기 대비 44%, 기아차가 25%, 쌍용차가 18%씩 판매 실적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차이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2일이나 증가했고 소형 SUV 등 주요 차종의 신모델들을 중심으로 뚜렷한 판매 실적 강세가 나타난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완성차 5개사의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폭을 시현했습니다. 크게 연휴 효과의 차이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 전년 동월의 현대와 기아차의 조업 손실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발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기타 시장의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출 실적은 각각 전년 동기로 46%와 44% 정도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에서는 향후 신차 판매 호조와 유럽 및 신흥국의 경기 개선, 그리고 중국 판매 회복 본격화 등에 힘입어서 2018년도에도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의 목표 주가와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1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15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의 목표 주가는 4만 1천 원이었고요. 이번 주 종가는 3만 2,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특징 업종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금주 시장 정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키워드 3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이번 주 시장에 영향 미쳤던 키 이슈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의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석 연휴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의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화되면서 지수가 2370선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한국 수출 호조, 그리고 3분기 실적 기대감 등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금융과 헬스케어, 건설과 IT, 그리고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처럼 지난 7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코스피 시장이 이대로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차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이번 달에 2,500선을 돌파하고 올해 안으로 2,6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교란 요인보다는 경기 흐름과 실적이라는 펀더멘털과 문재인 정부의 신사업 육성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IT 업종과 더불어 제약과 바이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코스피 추가 상승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업종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미국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누가 선임되느냐가 전 세계 금융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백악관은 제닛 옐런 현 연준 의장을 포함한 6명의 후보 명단을 1차로 출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옐런 의장을 비롯해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이사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연준 의장은 4년을 연임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옐런 의장의 재지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롬 파월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의장보다 매파적인 파월 이사가 연준의 의장이 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 이슈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키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액은 62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5조 2천억 원보다 무려 180% 가까이 늘어나면서 거의 3배 수준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4분기에는 매출액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서며 영업이익 역시 17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에서만 약 1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하는 셈입니다. 한편 디스플레이 사업도 매출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 미쳤던 키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부터는 또 어떻게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3가지 주목할 포인트 먼저 요약해봤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다음 주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와 IT 업종 위주로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기록이 가능할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8일부터 19차 당대회가 개막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3분기 GDP와 9월 소매 판매, 광공업 생산 등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같이 나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진핑 2기 정부의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개혁의 추진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유기업 개혁과 환경 규제, 또 IT 인프라 투자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잠잠했던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은 우리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겠으니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제 이벤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주요 일정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주요 일정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일인 월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7일 화요일에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중국의 당대회가 개막됩니다. 해당 당대회는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19일인 목요일에는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20일 금요일에는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전망입니다. 오늘도 증권가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의견 모아봤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입니다. 19차 당대회 개막, 중국 경기는 핀셋 조정의 지속이다라며 오랜만에 중국 시장에 좀 시선을 맞춘 모습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외국인만 보고 간다 하면서 수급에 초점을 맞춘 모습인데요. 또 두 증권사 모두 2,450에서 2,500포인트로 코스피 움직임 나란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만큼 2,500포인트 도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지수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에 따라 경기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 이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코스피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지수의 견조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외국인 수급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 국내 증시의 상승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종목에 좀 압축 대응을 하자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중에서도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들 그리고 수출주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와 증권시장 정리해보는 주간경제 리포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